어머니, 황토방이 딱 어머니 관짝이에요. 가시는 길 뜨겁게 며느리가 불 때 드릴게. 며느리는 웃음소리를 흘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에 걸쇠를 채우는 소리가 천둥처럼 쾅 하고 울렸습니다. 여보, 한 번에 끝내자. 내 부모 인생도 지겹다. 아들은 마치 작업 반장처럼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말과 동시에 불길은 단번에 솟구쳤고 황토방 천장은 붉은 지옥문처럼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긁히고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귀를 막고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살아남은 노인이 그들의 삶을 다 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할게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살이 된 김말순입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고 악다구니 속에서도 내 새끼 잘 되면 그뿐이라는 말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대던 평온한 노년이 올 줄 알았는데 그을은 범벅이 된 손으로 문을 여는 아들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 대상이었다는 걸. 그 불지옥 같은 날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죽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날씨는 왜 그렇게 화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세월 억척같이 살면서 내 유일한 낙이라고는 뜨끈한 아랫목에 삭신을 지지는 것뿐이었죠. 찜질방이니 사우나니 해도 장작불 떼서 구들장 달고는 재래식 황토방만 한 게 없더군요. 내 아들놈 박준영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오는 데래. 요즘 그런 가짜 찜질방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준영이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땀을 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그때는 왜 효심으로 착각했는지.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내비게이션에도 안 잡힐 법한 허름한 흙집이었습니다. 주인도 없이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가는 독채라더니 주위에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자풀이 무성한 마당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벽체 곳곳엔 금이 가 있었죠. 남들이 보면 폐가라고 했을 테지만 내 눈엔 그게 세월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 남편 창석이 아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짐은 여기 다 넣어뒀어요. 냉장고에 고기랑 과일도 꽉 채워놨으니까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평소 같으면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을 며느리 소정이가 그날따라 유독 서둘러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 안은 쿰쿰한 메주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랫목 구들장은 쩍쩍 갈라져 그 틈새가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새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좋다. 그래, 불 때는 집은 이렇게 바닥이 좀 갈라져야 불기운이 훅 올라오는 거야. 너희는 벌써 가려고? 운전해서 피곤할 텐데 좀 지지고 가지. 제가 아쉬운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하자 소정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두 분 오붓하게 쉬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차에 올랐고 두 사람을 태운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황토방은 아궁이에 장작을 얼마나 넣었는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이야, 뜨끈하니 좋네. 우리 늙은이들 뼈 지지기엔 딱이야.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뜨끈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타탁 타탁.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답답함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끝이 메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작불 연기인가 싶어 문을 좀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여보, 쉿.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소리 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기가. 제가 작게 속삭이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문 밖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코끝으로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기름 냄새, 바로 신어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아궁이 통풍구 쪽으로 인화 물질을 들이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작 더 쑤셔 넣어. 입구까지 꽉 채워서 연기 못 빠져나오게 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아들 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저거 준영이 아니야? 준영아, 윽. 제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남편이 억센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과 공포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말하지 마. 저것들이 확인하러 들어올 거야. 자다 죽은 걸로 알아야 돼. 남편은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건망증이 심해 시장 볼 때마다 물건 값을 기억하려 챙겨 다니던 그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빨간색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치익, 싸. 액체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궁이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구들장이 달궈지며 방바닥이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자기야, 구멍 꼼꼼히 막았어? 빨리 처리하고 뜨자. 냄새 배겠어. 이번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죠? 밖에서 준영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죽었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죠. 대답이 없네. 벌써 질식됐나? 근데 이거 진짜 괜찮겠지? 나중에 부검이라도 하면. 아들의 물음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명랑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노인네들 원래 수분이 없어서 바짝 불 때면 금방 황태처럼 말라 비틀어져.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게 끝날 거야. 얼른 타, 나 내일 백화점 봐둔 거 있어. 황태, 며느리 입에서 나온 단어는 부모가 아니라 황태였습니다. 영감이 내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스르르 떨구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영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저는 연기에 콜록거리며 물었습니다. 일단 바닥에 엎드려.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저희는 뜨거운 방바닥에 눕다시피 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저놈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나가야 해. 남편은 이불을 걷어차고 문으로 달려가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쾅! 쾅! 하지만 밖에서 쇠사슬로 꽁꽁 묶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장판이 녹아내려 눌어붙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며 이대로 끝이구나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벽 뒤쪽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비키세요. 젊은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쾅! 낡은 나무 판자로 된 황토방 뒷벽이 도끼날에 찍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서진 벽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청년은 저와 남편을 짐짝처럼 들쳐 업고 불타는 황토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지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콜록, 콜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예약해준 황토방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할게요.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청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화상을 입어 짓무른 손으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신고하면 안 돼. 우리가 산 사람으로 되면 안 돼요. 남편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뜨겁게 달궈진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의 화상이 쓰라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황토방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소정이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영이는 무너져 내린 황토방 잔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땅을 치며 오열하는 그 몸짓이 어찌나 애절하던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불효자입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소정이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대며 휘청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잿더미 속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에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초조함.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현장이 전소되어 유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게 이상하군요. 형사의 말에 준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치매가 있으셨어요. 최근에 증세가 심해져서 가스불을 켜두고 깜빡하시는 일도 잦았고요. 불내고 겁나서 도망가셨을까요? 치매라니요. 평생 숫자 하나 틀린 적 없던 제 남편과 시장통에서 계산 빠르기로 소문난 저를 하루아침에 노망난 노인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숨어든 곳은 그 젊은 남자 강민우가 운영하는 국수집의 낡은 창고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밀가루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방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바로 신원이 드러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의무병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 부탁해서 약이라도 구해올게요.
민우는 밤마다 화상 연고와 붕대를 구해와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살이 녹아내린 자리에 소독약을 바를 때면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며느리 소정이는 백화점 거울 앞에서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쳐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때? 어머님은 짠순이라 평생 시장표만 입으셨는데 난 이런 게 어울리지 않아? 소정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취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준영이는 짐꾼처럼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다 사. 어차피 보험금 나오면 이 정도는 껌값이야. 아, 그러고 보니 나 차도 바꿀 때 됐는데. 이번에 외제차로 뽑을까? 당연하지. 자기 이제 대표 될 건데 국산차가 말이 돼? 기왕이면 제일 비싼 걸로 해. 풀옵션으로. 두 사람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공짜 커피를 마시며 킬킬거렸습니다. 제 살이 타들어가던 그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놈들은 부모의 목숨값으로 쇼핑 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죽은 듯이 숨죽여 지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골방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오직 라디오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깥 세상을 엿들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뉴스에서는 치매 노부부 방화 후 실종 사건이 짧게 보도되고 잊혔습니다. 경찰은 산을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종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민우가 끓여준 국수를 먹으며 무심코 TV를 켰다가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역 방송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제 아들 준영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소 황토방을 참 좋아하셨어요. 두 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황토 힐링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준영이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찜질방 로비에서 사람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황토 힐링 센터,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사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부모를 태워 죽이려던 그 황토방을 컨셉으로 돈벌이를 시작한 겁니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놈들은 우리가 실종된 틈을 타 미리 훔쳐두었던 인감 도장과 위임장을 이용해 사고를 쳤더군요. 부모가 실종되어 생사가 불분명하다며 대리인 자격으로 우리 명의의 시골 땅과 선산을 담보로 잡고 제2금융권에서 수십억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땅이 우리를 죽이려던 놈들의 사업 자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하늘에서 저희 응원해 주세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먹던 국수 그릇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날 밤 황토방에서 흘린 피눈물 같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놀라서 달려온 민우를 밀쳐내고 저는 깨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마가 핥히고 간 흉측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하게 녹아내린 뺨, 뭉개진 입술. 예전의 김말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지들 배를 불려? 가만 안 둬. 내 손으로 다 찢어 발겨 놓을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화상 후유증으로 성대가 상해 목소리조차 쇳소리가 났지만 그 저주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비닐에 꽁꽁 싸둔 녹음기를
국수집 뒤뜰 장독대 아래 깊숙이 묻었습니다. 임자, 이건 우리 마지막 패야. 놈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터뜨려야 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심지어 증명할 얼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바닥을 기며 익힌 손맛. 그리고 저를 살려준 이 착한 청년, 민우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총각, 아니 민우야. 이 가게 장사 안 돼서 월세도 밀렸다며? 민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네. 제가 손맛이 좀 없나 봐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머무실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착해 빠진 녀석?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당장 줄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내가 밥값 정도는 해야겠다. 내가 도와주마. 네. 할머니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내 얼굴이 이래서 홀에는 못 나가. 하지만 주방 구석이라면 상관없겠지. 이래봬도 내 솜씨 썩 쓸만해. 특히 국수만큼은 아무도 못 따라와. 나 한번 써봐. 그렇게 저는 얼굴을 가리는 두건과 마스크를 쓰고 민우네 국수집 주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국수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멸치, 다시마, 양파, 대파. 기본적인 재료는 다 있었어요. 잘 봐라. 국수는 단순히 배 채우러 오는 게 아니다. 속 풀러 오는 거야. 저는 멸치 육수통에 무와 팥뿌리, 그리고 제가 산에서 직접 캐온 말린 표고를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제대로 된 멸치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4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면서 쌓인 손맛이 어디 가나요? 와, 냄새가 어떻게 이래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멸치 국물 맛이야. 조미료는 절대 안 써. 제가 승부수를 띄운 건 바로 비빔국수였습니다. 고춧가루에 삭힌 김치 국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거기에 땡초를 아주 잘게 다져 넣었습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 볶은 호박씨를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써오던 비법이었어요. 이 볶은 호박씨가 포인트야.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거든. 첫 손님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줌마 멸치국수 하나요. 저는 뜨거운 국물에 면을 말아서 내왔습니다.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맛이 완전히 다른데? 맛있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집에서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 아저씨는 그날부터 단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려왔어요. 야, 여기 국수 진짜 예술이야. 한번 먹어봐. 일주일도 안 되어서 팔이 날리던 민우네 국수집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됐습니다. 특히 제 비빔국수는 입소문을 탔어요. 3번 테이블 비빔 둘, 5번 테이블 잔치 하나. 민우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뜨거운 주방 열기 속에서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가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지. 오후 2시 점심 손님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홀 구석자리에 허름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다 낡아 빠진 털조끼에 꼬질꼬질한 보따리를 든 모습이 영락없는 노숙자나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여기 국수 한 그릇 주슈. 다른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방 쪽창 너머로 그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들은 겉모습만 보겠지만 장사밥 40년 먹은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쥐는 손 매무새가 야무지고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할머니는 메뉴판 가격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돈 없는 사람은 가격표부터 찾는 법입니다. 민우야, 비빔국수 곱빼기로 내까라. 그리고 이거랑 같이 드려. 저는 잘 익은 아삭한 깍두기와 따뜻한 멸치 육수 한 대접을 쟁반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돈 없으신 것 같은데 받지 마라. 그냥 드려. 밥 굽는 노인네 빈속으로 보내는 거 아니다. 할머니는 비빔국수를 받아들더니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씹어 삼켰습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호박씨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방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주방장 나오라 그래. 민우가 당황해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입에 안 맞으셨어요? 돈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기가 막혀서 그런다. 이 국수 만든 사람 속에 화가 아주 가득 찼구만. 도끼가 서려 있어. 저는 마스크 속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 국수는 제 분노로 반죽하고 제 눈물로 삶아낸 것이었으니까요. 계산은 이걸로 해.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놓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아휴, 별난 할머니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민우가 돈을 챙기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 왕 할머니는 매일 점심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와 구석 자리에서 국수를 드셨습니다. 올 때마다 국물이 짜다, 면이 덜 삼켰다 하며 타박을 했지만 그릇은 언제나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깍두기를 더 얹어주거나 삶은 달걀 하나를 슬쩍 넣어드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슬픔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화당탕?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입구에 있던 돈나무 화분이 박살났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민우 사장, 떼돈 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돈 벌었으면 이자부터 갚아야지. 아주 배가 불렀구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셋이 흙발로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놈들이 껌을 짝짝 씹으며 들어오자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녀석이 저를 만나기 전 가게 월세를 내려고 빌려 썼다던 그 악질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고 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 달 거는 다 입금했는데요. 민우가 덜덜 떨며 말했지만 고 부장이라는 놈은 민우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국수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민우의 옷을 적셨습니다. 입금? 야, 이자는 안 치는 거냐? 가게 폐업시켜줘? 놈들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쓰러져 놈들의 구둣발에 차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시뻘개졌습니다. 3년 전 아들 준영이가 저를 황토방에 가두던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내 새끼 같은 민우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마저 잃을 순 없어. 저는 가스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대형 육수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훅 하고 솟구쳤습니다. 저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 손 치워. 저는 쇳소리를 지르며 주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두건을 쓴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자를 휘두르며 나타나자 깡패놈들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그 돈 갚으면 되잖아.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육수 통째로 부어버릴 테니까 빨리 꺼져. 제가 민우 앞을 가로막고 서서 국자를 들이대자 고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야, 치워버려. 부하 하나가 제게 달려들며 국자를 뺏으려 했습니다. 놈이 휘두른 주먹에 제 어깨가 밀려나가며 쓰고 있던 마스크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스크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감추고 있던 제 흉측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붉은 흉터, 녹아내린 입술. 시발, 깜짝이야. 귀신이야? 낯짝 한 번 참 소름 돋게 생겼네. 놈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직 민우를 등 뒤로 감싼 채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 귀신이다.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이야. 너희 같은 놈들 잡아가려고 온 저승사자라고.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고 부장놈이 인상을 구기며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놈이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제 머리통을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국수를 먹던 왕 할머니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친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시끄럽게 밥맛 떨어지게 굴어. 쩌렁쩌렁한 일갈이었습니다. 깡패놈들이 고개를 돌려 왕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 노망난 할망구는 또 뭐야? 오늘 노인정 회식 날이야? 고 부장이 낄낄거리며 왕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왕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놈을 쳐다봤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니놈, 독사 밑에 놈 아니냐? 고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별명도 아니고 본명을, 그것도 자기 보스의 이름을 아는 노인이라니. 누구쇼? 왕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수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독사가 나한테 빌려가서 무릎 꿇고 빈 돈이 30억이다.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봐. 명동 왕 회장이 국수 먹는데 파리 새끼들이 꼬인다고. 왕 회장? 그 세 글자가 나오는 순간 고 부장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 현금 보유액만 수천억이라는 그 살아있는 신화. 깡패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왕 회장님? 설마. 진짜? 놈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님. 여기 국수집인데. 어떤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끄는 고 부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놈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순식간에 험악하던 깡패들이 줄줄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우 저 청년 빗장부 가져와. 내가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빨리 썩 꺼져. 감사합니다. 놈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떨어진 마스크를 주워 흉측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왕 회장님은 지팡이로 제 손을 툭 쳤습니다. 마스크를 줍지 못하게 말이죠. 가리지 마. 훈장이야. 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살리겠다고 그 펄펄 끓는 육수통을 막아서? 요즘 세상에 그런 어미 없어. 내 자식놈들도 지들 살겠다고 애미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는 판국의 말이야. 왕 회장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분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화상 입은 손등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난로처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돈은 썩어나게 많은데 마음 줄 사람이 없어서 여태 외로웠어. 근데 오늘 자네를 보니까 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먼. 왕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번쩍이는 금박이 박힌 명함에는 W 유통그룹 회장 왕순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다만 자네 그 눈빛만 봐도 억울한 거 다 알아. 내가 자네 칼자루가 되어주지. 우리 그 썩어 빠진 놈들 한번 제대로 요리해보자고. 저는 멍하니 왕 회장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옥 끝에서 만난 귀인.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민우도 제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맹세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의리로 뭉쳐 저 악마 같은 자식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제가 국수집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 놈들의 황토 힐링 센터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결제 서류를 아들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야, 박준영, 너 경영을 발로 하니? 이번 달 적자가 또 3천이야. 직원들 월급은 땅 파서 줘?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손님이 안 오는데. 그리고 네가 인테리어 한다고 5억이나 쓰는 바람에 자금 꼬인 거잖아. 뭐? 남 탓을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 늙은이들 처리하자고 한 게 누군데. 시체도 못 찾아서 보험금도 반밖에 못 받았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며느리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재수옴 붙었어, 진짜. 그 노인네들이 죽어서도 우리 앞길을 막나봐. 굿이라도 해야지 원. 아들은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씨, 엄마가 숨겨둔 금괴라도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왕 회장님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거대한 바위 같던 아들 내외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권력이라는 말, 저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몰랐는데 이번에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3일 뒤였습니다. TV 뉴스 화면에 익숙한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최근 효도 찜질방으로 인기를 끌던 황토 힐링 센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조리실 위생 상태 불량으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찜질방 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된 아들 준영이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천벌을 받는 게지. 저는 주방에서 멸치똥을 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왕 회장님이 푼 위생점검팀과 세무조사팀이 동시에 들이닥친 결과였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놈들의 자금줄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말라버렸습니다. 자기야, 사채업자들이 당장 돈 안 갚으면 집에 빨간 딱지 붙이겠대. 이제 어쩔 거야.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 소정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놈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왕 회장님이 보여준 CCTV 영상과 도청 내용을 통해 그날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치 제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룸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방 안, 왕 회장님의 대리인인 강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죠. 벌컥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들어온 건 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소정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퀭했고 늘 빳빳하던 며느리의 명품 정장은 땀에 절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 대표님.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준영이는 마치 구제주라도 만난 듯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요? 아들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강 변호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굶은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희 W투자그룹에서는 대표님의 황토방 프랜차이즈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총 투자 금액 50억 원. 이 자금이면 밀린 이자를 갚고도 전국의 지점 10개는 더 낼 수 있습니다. 50억이라는 말에 며느리 소정이가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뜸을 들이더니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아들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아들의 자산 현황이 적나라하게 적힌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저희가 사전 자산 실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박 대표님, 이미 제2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는 부모님 명의의 선산과 시골 땅, 그것까지 전부 대환하고 공동 담보로 넣으시죠. 사실상 전 재산을 거시는 겁니다.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평생 식당 바닥을 기며 모은 돈으로 산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놈이 훔쳐간 인감으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남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뭘 망설여.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50억이라잖아. 사업 다시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저 사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해. 며느리가 식탁 아래로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탐욕에 멀어 이성 따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 우리 쪽박 차는 거야. 박 대표님 자신이 없으신가 보군요. 그럼 이 건은 없던 걸로 하고. 강 변호사가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려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놈은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제오조 사망. 왕 회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넣은 그 독소 조항 말입니다. 제오조 사망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위약벌.
을박준영의 경영진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투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투자금의 2배인 10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한다. 이것은 놈들의 목을 조를 올감이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기에 범죄 사실 발각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자, 여기 찍겠습니다. 아들은 인주를 듬뿍 묻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쿵!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귀에는 아들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연대 보증란에 서명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 꼭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들은 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굽실거렸습니다. 제 살을 파먹고 제 뼈를 깎아 만든 그 돈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맘껏 좋아해라. 그 돈이 너희를 태워 죽일 지옥불이 될 테니. 50억 투자 계약을 마친 직후 준영과 소정은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준영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봤어? 그 강 변호사라는 양반 꼼짝 못하는 거? 내가 사업수완이 좀 있잖아. 말 몇 마디 하니까 50억을 턱 내놓더라니까. 소정이 조수석에서 화장을 고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W그룹이라더니 별거 없네. 호구 잡은 거지 뭐. 자기야, 우리 이 돈 들어오면 일단 벤츠부터 바꾸자. 그리고 나 이번엔 강남 아파트 평수 좀 넓혀서 이사 가고 싶어. 아, 걱정 마.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질러. 그리고 그 담보로 잡힌 시골 땅? 어차피 똥값인데 그것들 가져가라고 해. 우린 현금만 챙기면 땡이야. 맞아. 어머님, 아버님도 참 진작에 팔아서 우리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결국 우리한테 올 돈이었어. 놈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계약서가 사형 집행영장인 줄도 모르고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돈으로 김칫국을 항아리째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왕 회장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아주 깊숙이. 바늘이 목구멍까지 걸렸다. 회장님은 제게 금박이 박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놈들이 투자 유치를 기념해서 우리 호텔 연회장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해. 투자자들 앞에서 폼 좀 잡고 싶겠지. 저는 초대장에 적힌 황토힐링센터 비전 선포식이라는 글자를 화상 입은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기가 네 무대야. 화려하게 등장해줘야지. 회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자축한다며 하필이면 왕회 장측 투자사에서 추천한 맛집인 우리 가게 민운의 국수로 회식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왕 회장님의 설계이자 제가 놈들을 흔들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지만 놈들의 주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제일 잘 나가는 비빔국수 2개 주세요. 아, 만두도 하나 주시고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제 비장의 무기, 잘게 다진 청양고추와 볶은 호박씨를 듬뿍 올렸습니다. 이 맛을 기억할까? 10년 동안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산 며느리가
과연 시어머니의 손맛을 알아챌까? 민우가 쟁반을 들고 나가 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주방 쪽창 틈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맛집이라더니 때깔은 좋네. 여보, 많이 먹어. 이제 우리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돌돌 말아 한 입 크게 넣었습니다. 오도. 고요한 가게 안에 호박씨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물거리던 며느리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안에 국수를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아들이 묻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 맛. 이거 호박씨랑 땡초잖아. 자기, 이 맛 기억 안 나? 며느리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주방장님이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 며느리 소정의 목소리가 주방 커튼 바로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잽싸게 싱크대 아래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화상을 입어 오그라든 제 손등 위로 식은땀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 네. 저희 이모님이신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외부인 만나는 걸 꺼리세요. 민우가 며느리 앞을 가로막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좀 비켜봐요. 잠깐 얼굴만 좀 보자는데 뭐가 그리 까다로워요? 소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주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년 전 황토방 문 밖에서 들리던 쇠사슬 소리만큼이나 공포스러운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때 소정의 시선이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통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화상 부위에 바르던 연고였습니다. 10년 전 단종되어 이제는 구하기도 힘든 촌스러운 주황색 뚜껑이 달린 옛날 연고통이었죠. 제가 며느리에게 이게 화상엔 직방이다라며 부엌이라다 데일 때마다 발라주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소정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연고통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특유의 싸한 박하 냄새.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소정은 불에 댄 듯 연고통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자기야. 나가자. 빨리. 왜 그래? 국수 다 안 먹었잖아. 빨리 나오라고. 지금 국수 먹을 때가 아니야. 소정은 영문 모르고 국수를 먹던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여자의 직감, 아니 죄지은 자의 본능이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복해 있던 왕 회장님의 경호팀이 도청한 내용을 통해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정은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어. 그 노인네가 살아있어. 호박씨의 땡초 그리고 그 연고. 분명해. 어쩐지 시체 없더라니만 살아있었어.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서 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살아있으면 우리 사업은 끝이야. 투자금 반환에 위약금 100억. 아니, 우린 감옥행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왕 회장님의 경호팀이 도청한 내용을 통해 저는 며느리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정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나예요. 급하게 처리할 게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국수집에 들어가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에요. 돈통 터는 척하면서 주방에 있는 늙은이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요. 강도가 들어서 우발적으로 찌른 것처럼. 알죠? 아주 깔끔하게. 강도 살인 위장. 3년 전엔 사고사로 위장하려 하더니 이번엔 흉악 범죄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저를 2번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아이에게 시어머니의 목숨은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새벽 2시 국수집 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과 민우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고 들어오는 놈의 발목을 직접 잡고 싶었습니다. 딸그락. 가게 뒷문 쪽 자물쇠를 따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시퍼런 회칼을 든 사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사내는 금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제가 있는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살기. 놈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제 심장이었습니다. 주방 커튼을 젖히고 들어온 사내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안 자고 있었네? 차라리 잘 됐어. 고통 없이 보내주려 했더니.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이소정 그년인가? 알 거 없어. 노인네가 눈치가 빠르면 명이 짧아. 사내가 칼을 높이 쳐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지금이야. 주방 안쪽 식재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민우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우가 들고 있던 밀가루 포대를 사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으악! 시야가 가려진 사내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경호원들이 놈의 팔을 꺾고 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챙그랑! 놈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거나. 니들 뭐야? 뭐긴 뭐야?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온 사람들이지. 민우가 사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누구 사주야? 말 안 해? 뭐 몰라. 그냥 돈 준다길래.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왕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떨어진 회칼을 지팡이 끝으로 툭 건드리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흉내를 내려면 금고부터 털었어야지. 들어오자마자 사람부터 찌르려는 강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 왕 회장님은 사내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 목록에는 사모님과의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돈통 터는 척하면서 주방에 있는 늙은이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요. 깔끔하게.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숨을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왕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일어나. 김 여사, 이제 울 시간도 아까워. 회장님은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주셨습니다. 새벽 공기에 드러난 제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야.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그 시간. 회장님은 제 손에 방금 확보한 살인 청부업자의 휴대폰과 3년 전 남편이 챙겨둔 녹음기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칼잡이 놈은 경찰서로 넘겨서 자백받을 거야. 자네는 저놈들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러 가야지. 갈 수 있겠나? 저는 흉 터진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네, 제가 직접 끝내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놈의 칼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일은 제가 놈들의 심장에 진실이라는 칼을 꽂을 차례였습니다.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W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황토 힐링 센터 비전 선포식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화려한 꽃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썼던 검은 두건과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흉측한 늙은이의 얼굴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훈장이었으니까요. 임자, 준비됐어? 옆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창석이었습니다. 3년 전 탈출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남편은 오늘을 위해 닦고 또 닦아 반질반질해진 그 낡은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시다. 우리 새끼. 아니, 저 짐승놈 마지막 가는 길 부모가 배웅해줘야지. 왕 회장님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그리고 남편의 손을 포개어 잡으셨습니다. 가자. 무대는 준비됐어. 연회장 안은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단상 위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제 아들 준영이와 며느리 소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비록 불의의 사고로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이 사랑하셨던 황토방 정신을 이어받아 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가증스러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가를 훔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황토 힐링 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연회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웅성거리며 단상을 향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여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아, 마이크가 왜 이래? 음향팀.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잦아들더니 3년 전 그날 밤의 서늘한 목소리가 호텔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장작 더 넣어. 입구까지 꽉 채워서 연기 못 빠져나오게 막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구멍 꼼꼼히 막았어? 가자. 냄새 배겠다. 이번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준영이가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지만 이번엔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청부살인을 지시하던 통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터는 척하면서 주방에 있는 늙은이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요. 깔끔하게.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이건 음모라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에게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아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바로 아래 도착한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제 얼굴에 붉은 화상 흉터가 조명을 받아 기괴하게 빛났습니다. 왜 죽은 송장이 걸어 들어오니 반갑냐? 제 쇳소리에 아들이 뒷걸음질 치다 단상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누가 네 엄마야? 내 아들은 3년 전 나를 아궁이에 쳐넣고 불 지르던 그날 밤 죽었다. 저는 품에서 3년 전 현장에서 주었던 아들의 이니셜이 박힌 라이터를 꺼내 놈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탁! 이 라이터 기억하느냐? 우리 태워 죽일 때 썼던 그 라이터.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마이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증인이다. 이달이 니놈들이 지른 불길 피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남편의 절규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소정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비싼 드레스가 오줌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뭐해? 저 미친 노인네들 끌어내. 아들이 악을 썼지만 달려온 건 보안 요원이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습니다. 박준영 씨, 이소정 씨, 존속 살해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아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 그것은 제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잠깐,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왕 회장님의 대리인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W투자그룹입니다. 박준영 대표님, 계약서 제5조 사망 기억하시죠? 중대범죄사실 발각 시 즉시 투자금 회수 및 위약금 2배 배상. 강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귀하의 모든 자산, 즉 아파트, 센터 부지, 그리고 담보로 잡힌 선산과 토지는 전부 저희 그룹으로 귀속되어 가압류 조치 들어갑니다. 싹 다 털어가겠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사업. 아들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끌려가면서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엄마. 저를 부르는 그 처절한 목소리. 예전 같으면 가슴이 미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징그러운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3년 전 남편이 제 입을 막으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왕 회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남편은 휠체어 위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고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변호사도 구하지 못한 아들 부부는 법정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물고 뜯었습니다. 전현이 시켰어요. 저는 억지로 한 겁니다. 웃기지 마. 네가 먼저 유산 욕심냈잖아. 판사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살인 미수, 방화교사,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찜질방 건물, 그리고 저희 몰래 팔아먹으려던 선산과 시골 땅까지 모든 재산은 계약서대로 왕 회장님의 투자 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화상환자 지원센터, 제 아들놈이 지른 불에 타버린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이 남긴 돈이 아이러니하게도 불에 댄 사람들의 살을 꿰매는 약값이 된 것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아궁이 앞에 앉아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감 번호 3840번 박준영. 어머니, 날씨가 춥습니다. 거긴 잘 계시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영치금이 좀 필요한데. 구구절절 쓰인 편지지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개? 아니요. 놈은 아직도 제가 호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임자, 뭐해? 국수 삶아? 휠체어를 탄 남편이 마당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불쏘시개가 하나 생겨서요. 저는 편지를 구겨 아궁이 불 속으로 휙 던져 넣었습니다. 화르륵.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재로 변했습니다. 3년 전 우리를 태우려던 그 불길이 이제는 아들의 거짓된 편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김여사, 국수 다 불어 터지겠다. 빨리 안 와? 대청마루에서 왕 회장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니다, 가요. 아이고, 성질도 급하셔라. 저는 쟁반에 국수 3그릇을 담아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넓은 전원주택. 왕 회장님이 은퇴 후 저희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식탁에는 왕 회장님, 남편, 그리고 듬직한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손목 아프시잖아요. 민우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진짜 아들 강민우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마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이 아이야말로 진짜 제 핏줄이었습니다. 자, 드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호박씨를 더 많이 볶아 넣었어. 제가 비빔국수를 내려놓자 왕 회장님이 젓가락을 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이놈의 호박씨. 이젠 이가 아파서 씹지도 못하겠는데 자꾸 넣어.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뺏어 먹을 테니까. 누가 안 먹는데? 이 맛에 먹는 거지. 왕 회장님은 국수를 한 입 가득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과 민우도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가족, 살인 미수범 아들과 사기꾼 며느리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생명의 은인과 든든한 벗이 채워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에 녹아내린 턱, 쭈글쭈글한 뺨, 여전히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스크로 가리기 급급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손으로 흉터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잘 버텼다. 김말순, 정말 잘 버텼어. 이 상처는 제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증명서이자 악을 심판했다는 훈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국수 맛이 참 좋아서 그런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그 희생만 하던 준영 엄마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 인생을 요리하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 김말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 아껴서 자식 입에 넣어줘 봤자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고 배부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뜨거운 맛보지 마시고요. 자식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볶은 호박씨처럼 고소하고 맛깔나게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요리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